네,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운선 연구원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양시장이 어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전 중에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적은 규모지만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가 3,2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등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321단 QLC 낸드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3%대 상승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제 로봇주와 증권주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연설 여파가 이어지면서 하락했는데 9월 FOMC 회의 전까지 나오는 지표 결과가 중요해졌다는 경계심이 부각이 됐습니다. 통신 서비스 에너지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M7 종목 중에는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가 1%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인텔은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 10%를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외부 반응과 해외 매출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선박 구매, 조선소 건설과 같은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는 등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 하락을 일부 되돌리면서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프랑스 전국 불안에 따른 유로 약세 영향에 0.7%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제재 가능성 등에 1.7%대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과 국유기업 개혁, 과당 경쟁 규제에 대한 기대 등의 10년 만에 또다시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FX 전략 자료이고요. 오정 연구원입니다. 네, 8월에도 달러 약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즉 하락하지 못하고 1,380원에서 90원 내 횡보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달러가 2%가량 하락했는데 유로와 엔화 등 주요국 통화는 2% 이상 강세를 보였지만 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해외로 투자 수요가 유출이 지속되면서 달러원 하락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경기는 수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수출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난주 22일 잭슨홀 연설에서는 이제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달러가 재차 9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향후 주요 이벤트라고 하면 미 FOMC이고 이변이 없는 한은 이제 좀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것들이 한동안 달러 약세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선순요가 둔화된 이후에 주요국의 경기의 흐름 이 두 가지가 좀 환율에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높아진 관세가 어느 지역에 더 큰 그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 가치인 환율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주요 수출국들 사이에서 좀 관세 협상이 15에서 25% 내외로 타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불리가 실물 지표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이제 국내 환율이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이제 9개월간 유출에서 5, 6, 7월 3개월 연속 유입이 되었으나 일단은 그 유입세가 크지는 않았고 8월 들어서는 재차 유출 중이어서 그 남은 며칠간 크게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4개월 만에 유출로 전환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따라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수출은 생각보다는 양호를 했지만 일단은 대미 수출이 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향후에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8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시장 컨센서스는 좀 갈리긴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고 8월 수정 경제 전망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성장률은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1%대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워낙 강세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크레딧 자료입니다. 박문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레딧은 지난주 여전체 위주로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레포펀드에 대한 설정 소식이 있었고, 투신권에서 여전체 매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강세 흐름은 다소 진정된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수요의 강도가 좀 다소 약화된 영향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수요 측도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는데, 평균 경쟁률은 6.5대 1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미매각 종목도 있었었는데, 듀산 퓨어셀 같은 종목이, 미매각 종목과 동일 등급이었는데도, 우량한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보면 그 종목 선별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A- 등급을 보유한 대시증권 같은 경우에는 언더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낙찰이 되면서 금리는 3년 기준으로 3% 이하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가 높은 종목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여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주는 스프레드 강보합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금통위 전후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어서 국고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 변동성이 확대되면 크레딧 거래량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서 스프레드는 좀 보합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8월 20일에 기재부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 협약이 있었고, 21일에는 금융위 주관으로 채권 금융기관 공동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기존 여신 유지, 차입금 만기 연장, 기존 대출 회수 자제 등이 좀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크레딧 라인이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기업의 자구 노력과 유상증자 혹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같은 자본성 조달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여천 NCC 같은 경우 기한의 상실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 부채 비율 400% 요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ETF 자료이고요. 박유한 연구원입니다. 22일 현지 시각 9월 기준금리 인하를 파월 의장이 시사하자 금리 기대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형주와 성장주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서도 태양광 임포터 기업인 인페이스 에너지가 이제 S&P 500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ETF 시장 내에서도 이더리움 관련 ETF를 제외하고는 재생에너지 ETF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실 일전에 8월 중 트럼프 대통령 재생에너지 산업에 일명 2번의 공격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풍력 태양광 세액공제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OBBA 이전에는 이제 세액공제 착공 요건에 2가지가 있었지만 이번 가이던스에서 그중 하나를 제외를 했습니다. 바로 총 사업비 5% 이상을 집행하는 5% 세이프 하버 룰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조항에 대해서 소규모 태양광 시설은 예외 적용이 되었고 소급 적용 또한 없어서 지금 이전, 즉 2025년 9월 2일 이전에 착공이 인정된 프로젝트들은 가이던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때문에 이제 태양광 설치주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60일 허가를 유예한 적은 있습니다만 다만 3월에 바로 다시 일부 프로젝트의 검토를 재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프로젝트 승인 자체가 장기간 거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1기 재임 기간 동안에도 태양광과 풍력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동기간 모든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발전 용량 증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의 트럼프의 공격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전력 수요 보완의 핵심 축인 재생에너지에 여전히 주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자료입니다. 지세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분기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자산 규모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RCA에 따르면 11개 분기 동안 증가했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자산 규모가 2분기 들어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2분기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자산 규모는 1219억 달러 정도고요. 신규 부실 자산 규모가 120달러 정도였으나 워크아웃된 부실 자산 규모가 이를 상회했습니다. 주요 자산 유형 중에서는 호텔의 부실 자산 규모가 2분기에 가장 크게 감소했고 오피스의 부실 자산 규모도 2분기에 소폭 감소했는데요. 오피스 부실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자산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자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악화된 펀더멘털과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높아진 부채 비용의 영향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경기에 호행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특성상 조정기가 아직 이어지고 있고 대출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6,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2분기 말 기준 잠재 부실 자산 규모는 3,481억 달러로 하반기에도 부실 자산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요 상업용 부동산 유형 중 오피스의 부실 자산 규모가 여전히 가장 큰데요. 전체 부실 자산 규모 중 약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멀티패밀리는 임대시장 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실제로 부실로 연결된 리스크는 오피스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CMBS 대출 연체율도 역시 오피스가 주요 자산 유형 중 가장 높습니다. 임대시장이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실률이 20%대로 높고 대출 금리도 높아서 대출 상황과 대환의 어려움을 겪는 기존 투자 자산들에서 추가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피스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밸류에드 오퍼튜니스틱 전략 투자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LP들의 참여가 중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한편 9월 예정된 FOMC에서 약 1년 만에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 조달금리 하락, 기업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오피스 임대와 투자 시장의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먼저 KT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섹터 담당 김유성입니다. KT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고요. 일단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투자 의견 파일을 유지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구조적 성장으로 전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2분기 SK텔레콤 유심보안 침해 이슈 이후에 5G 휴대폰 가입자가 3% 정도 늘었고요. 거기에다가 유선 인터넷 가입자, 기가 인터넷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는 가입자 증가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는 온기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5,5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B2B AX 사업 역시도 대형 AI 프로젝트 수주로 성과를 내면서 성장세가 본격화되는 동향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 근간의 발표가 됐는데요. 임금 단체 협상 결과가 좀 볼만하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일단 기본금 3% 일시금 300만 원 지급으로 인식이 기본금 3% 일시금 300만 원으로 타결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렇지만 전체 직원 수가 특히 작년 대비해서 대폭 감소를 함에 따라서 일회성 인건비의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을 줄였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그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자양동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종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전 인재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또 그 현재 그 KT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 기반으로 작용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KT는 가입자 증가가 2분기에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개발 그리고 AI 성장 이런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타이어 담당 강성진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 8월 14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또 자회사 유상증자 공시
추진 공시까지 나온 다음에 주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실적 등과 관련된 컨퍼런스 콜을 회사 측에서 진행을 했고요. 워낙에 주가 변동이 좀 컸기 때문에 저희가 반기 보고서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코멘트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좀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업 인수가격 배분인데요. 이 한온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한 분기 정도 더 지나서 회사가 이제 6,840억 정도의 순자산을 추가 인식을 하고 여기서 570억 가량의 추가적인 상각비를 2분기에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 자산을 추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의 부정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게 2분기 실적을 해석하는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이어서 좀 요약을 드리면 저희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던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상각비 인식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인 이익 악화와는 좀 무관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자회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온 시스템이 자회사인데요. 이익 창출 능력이 현재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지원의 부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이익 창출 능력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을 좀 돌아보면은 3,536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1년 전 대비 1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저희 전망치를 13% 540억 원 하회를 했는데 이 PPA 관련된 상각이 570억 원이나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예상을 상회했던 영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한온 시스템을 이제 인수함에 따라서 연결 영업이익 증가하는 효과, 그리고 기타 매출액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 효과, 그리고 이 고정비 증가, 여기에는 이제 PPA 상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에 대해서 저희는 4.9% 기존 대비 하향한 1.7조 원을 전망을 하는데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춘 주된 이유는 이 PPA 상각 등을 포함해서 고정비 전망치를 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주회사 자료이고요. 박건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주회사 담당 박건영입니다. 저희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이 입법이 가속화되면서 지주회사 주가들이 6월에서 7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세제 개편안이 좀 논의가 되면서 현재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좀 세 가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입법이 완료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져올 변화들을 좀 살펴를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남은 일반주주 보호 정책들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주회사의 주가 반등 시점을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고 나서 저희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좀 전망하기 위해 미국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주로 회사의 합병, 분할, 그리고 자산 및 사업 양수도 지분 매입, 그리고 임원의 보수들을 결정을 할 때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을 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를 많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사례를 보고서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시로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할 때 테슬라의 최대 주주였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최대 주주이자 그 이사의 임원으로서 있었던 일론 머스크가 일반 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을 좀 살펴를 봤고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우선 일반 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절차는 해당 거래가 전체 주주한테 공정한지 먼저 판단 여부가 법원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불합리하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랑 그리고 가격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그 의사결정을 내렸냐이고, 두 번째는 그 해당 거래에 있어서 가격이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었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이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이런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있을 때 절차 그리고 가격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일반주주 보호 정책을 좀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자질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등등이 있는데요. 어제 집중투표제 의무화랑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 때문에 우려가 있지만 남은 일반주주 보호 정책
정책들은 여전히 빠르게 입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다음 차례로 가장 빠르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정책들은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런 일반주주 보호 정책들이 입법이 가속화되면 현재 있는 세제 개편안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전히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입법화가 되느냐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 주식 자료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미니소 실적이 발표되어서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49.7억 위안을 기록해 23.1% 증가했는데요. 이는 1분기에 제시한 가이던스 18에서 21%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마진율은 전년 대비해서 0.4%포인트 개선되었는데 마진율이 개선된 요인은 첫 번째, 높은 마진율의 캐릭터 IP 제품 판매가 증가했고 두 번째는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미니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브랜드로 나뉘는데 첫 번째 미니소 브랜드의 매출은 45.6억 위안으로 20%가량 증가했고요. 아트토이 브랜드인 탑토이는 4.0억 원 위안으로 87%를 상승했습니다. 탑토이의 매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점이 조금 마진율을 개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해외 시장 매출은 29%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시장 매출 성장률 14%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실적 발표 당시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3분기와 연간 가이던스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해외 직영점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용 증가 문제로 인해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당시에 18% 정도 주가가 하락했었는데요. 이 우려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외 직영점 개점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국내 매장의 경우에는 동일 매장 매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2분기 성장률을 상회하는 25에서 28%, 그리고 연간 매출 성장률은 22.8%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미니소 주가는 12개월 선행 P 19.6배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는 역사적 평균 수준에 달하고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니소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캐릭터 IP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해서 외부 캐릭터뿐만 아니라 자체 캐릭터 IP까지 좀 다양하게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니소는 기존 라이프스타일 기업에서 캐릭터 IP 기업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아트토이 기업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